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구 문제 3번 그리고 4번, 5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기초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그 외에 단기 중에 발생하는 거래들에 대한 붕괴를 입력하는 단계였다면 문제 3번부터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기중의 거래들을 수정해서 결산을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4번 결산을 진행하는 단계, 결산을 모두 다 마친 이후에 5번 자료를 조회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번, 4번, 5번을 한 번에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3번 문제를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전표 수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2번에서 전표 입력을 하셨죠. 거래를 파악하고 전표 입력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전표 입력된 데이터에서 추가로 수정해야 될 데이터를 찾아서 올바르게 변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예요. 1번 문제를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요. 일단은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나와 있고요. 거래 내역을 보시면 거래 일자는 6월 5일이고 계좌번호는 대우상사에 대한 계좌번호 있습니다. 농협거라고 했으니까요. 농협의 계좌번호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용 보시면 대구전자에 맡기신 금액이 300만원 있어요. 그 말은 대구전자가 우리 계좌번호에 해당하는 계좌에 300만원을 입금해줬다 라는 뜻이죠. 자, 자료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시면요. 6월 5일에 거래 발생일은 6월 5일입니다. 농협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300만원의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임시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6월 10일에 매출처 대구전자의 외상대금 200만원과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 100만원임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우리 이렇게 나눠서 봅시다. 나눠서 보시면요. 6월 5일날 우리 통장으로 대구전자에서 300만원을 입금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서 임시 계정으로 넣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알 수 없는 입금, 알 수 없는 수익이 생기는 경우에 잡는 계정이 무슨 계정이죠? 가수금이죠. 우리 무슨 가계약 이런 식으로 계약 앞에 가라는 말이 붙으면 임시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임시로 받은 금액이다. 자, 이렇게 임시로 받은 금액, 아직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금액. 이럴 땐 가수금이라는 부채 항목으로 증가시킵니다. 그럼 차변에는 보통예금 300만원, 대변에는 가수금 300만원이 들어와 있었겠죠. 그런데 6월 10일 날 알고 보니 이 가수금의 정체가 대구전자의 외상대금 중에서 대구전자의 외상대금 중에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품 매출 계약에 대한 계약금이래요. 여러분, 매출을 할 때 상대방 거래처, 매입처죠. 매입처가 우리 상품 사겠다라고 계약금을 나에게 주면 뭐라고 부르죠? 선수금. 그쵸? 그러면 이때는 붕괴를 어떻게 변경을 하셔야 될까요? 붕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차변에 가수금이 와야 되고요. 일단 출처가 다 확인이 됐으니까 가수금 300만원이 와야 되고,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대금, 즉 외상 매출금 200만원과 선수금 100만원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5일에 거래 내역을 확인해서 한번 붕괴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실행해 주시고요. 우리 보셔야 되는 내용은 전표 확인하셔야겠죠.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여기에서 먼저 6월 5일 거래 내역을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6월 5일로 조회 먼저 해보셔야겠죠. 조회를 했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변에는 보통예금, 자 농협 계좌고요. 농협 계좌로 300만 원 입금이 됐고, 그리고 대변에는 가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6월 10일 날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6월 10일에 정리 분계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6월 10일 차변에는 어떤 게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수금이라는 임시 계정이 없어져 줘야 되겠죠. 자, 가수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거래처가 걸려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앞에 거래처가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정리를 하실 때도 여러분 가수금에 대한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거래처에 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비워두시고 만약에 여기서 거래처를 넣으시게 되면 앞에 가수금이 발생할 때 거래처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정리할 때만 걸었다 라고 하면 거래처 원장이 차익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증가할 때도 넣지 않으셨다면 감소할 때도 안 넣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우리 앞에서 통장 내역 보고 어디서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처음 발생할 때부터 거래처를 관리를 해주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앞에 없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30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는 일단 200만 원은 어떤 계정이었죠? 외상 대금. 외상 매출금이죠. 자,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이니까 필수로 우리 어떤 거 넣어줘야 돼요? 거래처 넣어주셔야 되죠. 자, 거래처 어딥니까? 대구전자잖아요. 대구전자 넣어주세요. 자, 금액 200만 원 넣어주시고 나머지 100만 원은 무슨 금액? 선수금. 선수금도 먼저 받은 돈이에요. 먼저 받은 돈이니까 어디 회사에서 먼저 받았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그 회사와 거래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도 대구전자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분계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두 번째 문제는요. 영수증이 하나 있고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6월 20일 날 발생이 됐고요. LG 주유소 그리고 경유를 주유한 내역이 나와 있네요. 자, 자료 설명을 보시면 영업용 화물차에 유류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거래가 6월 2일로 잘못 처리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영수증을 참고해서 적절하게 수정하라고 합니다. 자, 6월 20일 날 발생한 거래를 6월 2일로 잘못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해당하는 분계를 이동 처리해 주셔야겠죠. 자, 분계 한번 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 보시면 먼저 6월 2일자 먼저 확인하셔야겠죠. 6월 2일자 확인을 했더니 출금 거래로 차량 유지비가 발생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거래를 우리는 20일로 복사해야 돼요? 이동해야 돼요? 이동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해당하는 거래 체크하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이동키가 있어요. 또는 컨트롤 F4키 단축키로 사용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이동을 눌러주시고 자, 언제 이동할 거죠? 6월 아까 6월 20일이었죠. 6월 20일로 변경해서 이동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일에 있던 전표는 사라지고 20일로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출금 전표가 이동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분계는 2일의 분계를 삭제하고 다시 등록을 하셔도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의 기능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기능, 복사 또는 이동에 대한 기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도 중요하게 적용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두 가지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다음으로 우리 결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결산에 대한 문제는요. FAT 2급에서는 결산을 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결산 수정 붕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산 시에 발생하는 유형들을 파악하고 문제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대우상사의 결산을 수행하고 재무제표를 완성하라고 합니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자료는 없다고 가정한다고 합니다. 해당하는 문제는 손익의 예상과 이연에 대한 문제네요. 여러분, 손익의 예상과 이연이라는 게 어떤 거죠? 손익의 예상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용이나 수익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는 이번 기수에 발생했어야 됐다 라고 처리해주는 미지급에 대한 비용, 수익, 거래를 말하고요. 손익의 이연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거래가 차기, 내년에 발생해야 되는 거래인데 올해 먼저 금액을 지급했거나 또는 금액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를 이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연은 선급에 대한 거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보시면요. 12월 31일에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의 기간 경과분. 자,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 중에 기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 50만 원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대요. 이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단기 차입금, 즉 단기 차입금은 1년 이내 갚기로 하고 빌린 돈이죠. 부채에 대해서 이번 기수에 해당하는 이자가 계산이 돼서 전표에 찍혀 있어야 되는데 장부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는요. 우리가 올해 단기에 냈어야 했는데 아직 납부하지 않은 비용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분계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해당하는 부분은 미지급 비용이겠죠. 자, 미지급 비용은요. 우리가 나중에 추후에 발생해야 되는 비용을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항목이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비용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해당하는 부분은 올 기수에 단기의 비용이었다라는 것은 차변의 비용을 발생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5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해당하는 분계를 한번 12월 31일 날 직접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했고요. 12월 31일. 자, 이렇게 분계 넣으실 때는요.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하단에 보시면 결차, 자,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 있어요.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은요. 만약 해당하는 이 회사의 매출원가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 매출원가와 관련되어 있는 거래에 대해서만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일부 출제되는 문제에서는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하는 것도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이라기보다는 원래의 방법대로라면 차변, 대변을 사용하시는 게 맞으니까요. 여러분도 차변, 대변으로 분계를 해주세요. 자, 차변에 와야 되는 계정 과목 뭐라고 했죠? 이자,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자라고 치면 이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요. 미지급 비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미지급이 들어가는 용어들이 4가지가 있어요. 자, 장기랑 퇴직연금 미지급금은 빼고 미지급이 앞에 붙는 것들을 보시면 미지급 금, 미지급 세금, 미지급 비용,
그리고 미지급 배당금이 있습니다. 자, 미지급금은요, 우리가 상품 외의 것을 거래했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업용으로 사용할 차량을 구매했는데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또는 카드 결제를 했어요. 이럴 때 사용하시는 게 미지급금이고요. 그리고 미지급 세금. 세금이죠, 세금.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부가세 같은 신고를 할 때 발생해요. 또는 원천세 신고를 할 때도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FAT 2급에서는 해당 범위가 벗어나는 부분이니까 패스. 자, 미지급 세금은 FAT 2급에서는 거의 활용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패스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은 손익의 예상에서 사용되는 계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지급 배당금은 자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본에서 우리가 현금 배당을 할 경우에 현금 배당일은 정해졌는데 아직 배당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계정 과목인데 요것도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미지급이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계정이 아니라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우리는 결산 시에는 미지급 비용, 자, 미지급, 미수, 선수, 성급의 수익과 비용이라는 게 붙어 있는 계정을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금액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죠. 이렇게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를 하시려면 문제에 대한 파악을 빠르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계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여러분, 회계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요. 해당 거래에 발생된 이 거래에 대한 내용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 계정이 정말 맞는 계정인지 올바르게 사용되는 계정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필수로 암기를 하시길 바랄게요. 암기라기보다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결산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 보시면요. 이번에는 자동 결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 결산이라는 내용이 붙어 있으면 결산 자료 입력에서 처리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손익의 예상과 이연 또는 수동 결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분계를 직접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번 자동 결산이라고 되어 있으면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활용해서 풀이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수동 결산 문제 하나, 자동 결산 문제 하나 두 가지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 보시면요. 1번 대우상사는 받으러 온 잔액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은요. 다른 문제예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3,500만 원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대우상사의 12월 31일 기준에 받으러 온 잔액을 확인하고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줘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품 매출원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프로그램 보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우리 전표창은 닫아주시고 이번에는 결산 재무제표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결산 자료 입력을 보실 거예요. 자, 결산 자료 입력에서 12월 말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엔터 그냥 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가 되죠. 그리고 지금처럼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에 대한 창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FAT 2급이잖아요. FAT 2급에서는 제조원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니까 상품 매출과 상품 매출원가에 대해서
산출하는 내역들이 쭉 순서대로 손익계산서의 계산 방식의 순서대로 나타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우리는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우린 대손 충당금과 관련되어 있는 대손 상각비 계정을 발생시킬 거예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먼저 풀이할 건데요. 1번 문제에 대한 확인은 먼저 결산자료 입력에서 할 건 아니고요. 전체 메뉴에서 보시면 합계잔액 시산표가 있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로 조회를 하세요. 엔터 치시면은 12월 31일 조회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조회를 하셨을 때 우린 바드러움의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바드러움의 잔액을 보니까 1,03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바드러움의 대손 충당금은 없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없죠?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수하게 1,030만 원에 대한 1%를 충당금으로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아예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그대로 설정하지만 만약에 대손 충당금이 지금 외상 매출금처럼 이렇게 대손 충당금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외상 매출금의 1%를 계산하고 그 1%의 금액과 대손 충당금 금액의 차액을 계산해서 필요한 만큼만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우린 대손 충당금이 없는 바드러움이기 때문에 1,030만 원의 1% 얼마예요? 0 2개 빼시면 되죠. 0 2개 빼면 얼마예요? 10만 3천 원. 그렇죠? 10만 3천 원입니다. 10만 3천 원이라는 금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할 건데요. 자,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할 때 분계를 생각해보면 일단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려면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변에서 증가합니다. 그러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와야 되고요. 차변에는 어떤 계정이 와줘야 되죠? 차변에는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해야 합니다. 자, 해당하는 비용은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입력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모두 다 결산 자료 입력에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0만 3천 원을 결산 자료 입력을 들어오셔서 쭉 내려오시면은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여기 5번에 대손상각 있는 거 보이시죠? 대손상각의 바드러움에 대해서만 우리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드러움 부분에다가 얼마? 10만 3천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드러움 외에 다른 분계에 대해서는 추가하지 않아요. 자, 바드러움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뭐였어요? 기말 상품 재고액에 3,500만 원 넣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위로 쭉쭉쭉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여기 10번 매출원가의 10번에 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3,500만 원이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전표까지 추가를 하셔야 우리는 완벽하게 결산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추가된 전표는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결대로 해서 두 가지 분계가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표 추가까지 하셔야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산을 모두 다 정리했기 때문에 다음 마지막 문제인 문제 5번 자료 조회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조회 문제입니다. 자료 조회 문제는요, 총 3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가지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는데 객관식, 사지 택일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해당하는 데이터 안에서 현황물을 조회해서 값을 찾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손익계산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2021년 1월부터 12월 1년간 접대비는 전기 대비 얼마나 증가되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접대비라는 비용에 대해서 전기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또는 증감했는지에 대한 비교표를 보고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비교표를 보고자 할 때는요, 재무제표를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문제에도 이미 나와 있죠. 보시면 손익계산서에서 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문제는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풀이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있는 창을 좀 닫을게요. 창을 닫고 손익계산서 실행하시고, 몇 월로 조회하셔야 될까요? 월은 가장 마지막인 12월로 조회를 하시면 되겠죠. 손익계산서는 기간을 가지고 있는 일정 기간에 대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이기 때문에 기간 가장 마지막 월을 넣어주시면 1월부터 그 해당하는 월까지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접대비입니다. 여러분 접대비 찾으셨죠? 접대비 보니까 전기에는요 160만 9,500원이 발생됐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얼마나 더 증가했나요?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죠. 얼마가 더 증가했어요? 1,000만 원이 더 증가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보실게요. 문제 보시면요, 거래처 원장 조회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처 원장에서 찾으란 얘기겠죠. 6월 말 현재 보통예금 계정에 통장별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우리는 거래처 원장에서 어떤 계정을 찾아줘야 되죠? 바로 6월 말일에 보통예금 계정으로 조회를 해야 합니다. 보통예금의 모든 거래처를 조회해서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손익계산선 닫아주시고 거래처 원장을 실행할게요. 거래처 원장 실행하신 다음에 1월부터 6월 말까지 보시면 돼요. 또는 6월 말일 하나만 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6월 말일만 보셔도 돼요. 그리고 보통예금 10300 넣어주시고요. 분류 없습니다. 거래처 그대로 엔터 해서 전체로 보일 수 있도록 넣어주세요. 그러면 딱 보기에 나와 있는 4가지 은행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4가지 은행에 대한 잔액을 보시면요, 농협 같은 경우는 2,490만 원이고요. 기업은행은 5천만 원, 하나은행은 1,010만 원, 부산은행은 3,500만 원입니다. 그럼 비교해 볼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3번이 먼저 보이니까 1번, 3번 보시면요, 하나은행 금액 맞죠? 그리고 기업은행의 금액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2번, 4번 중에 있다는 얘기겠죠. 2번, 4번 보세요. 부산은행 금액 맞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여러분. 4번 보시면요, 실제 잔액은 2,490만 원이지만 우리 4번 보기에서는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일일 자금 명세에서 조회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일일 자금 명세 조회 문제이고 5월 15일 당일에 자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당일의 자금 잔액을 확인하는 문제이고요.
보기 보면 현금 잔액, 보통예금 잔액, 받으러 옴 잔액, 단기 차입금에 대한 총 대출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일 자금을 한번 조회를 해봐야겠죠, 여러분. 자, 프로그램 실행을 해주시고요. 실행해주시고 화면 닫아주시고 전체 화면에서 자금 관리해 보시면 일일 자금 명세에 격리일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메뉴 실행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우리 일자 며칠로 하셔야 돼요? 5월 15일로 하셔야겠죠? 5월 15일로 조회를 해주세요. 항목은 전체로 다 보시면 항목은 전체로 다 조회를 하세요, 여러분. 전체로 다 조회를 하시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잔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현금 잔액을 확인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현금 잔액을 찾으실 때 어디를 봐야 될까요? 어디를 봐야 되죠? 여기에서 현금 잔액을 조회하실 때는요. 일일 거래의 개를 보시면 전일 현금, 당일 현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당일 현금이라는 부분이 당일의 현금 잔액인 거예요. 그럼 금액 보시면 8,256만 5,6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기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보기를 보면요. 1번이 틀렸네요. 딱 나오죠, 여러분.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니 1번이 일단은 옳지 않은 거고요. 나머지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때는 물론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파악하신 다음에 출제를 하시지만 그래도 일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조금 애매하게 발생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번에서 답이 나왔다고 해서 나머지 문제들을 보지 않으시면 그 해당하는 문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시간이 되신다면 꼭 검증을 하세요. 검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가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하고 보이는 상태니까 받으러 옴 잔액부터 확인해 볼까요? 받으러 옴 잔액은 지금 문제에는 580만원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에서 받으러 옴의 당일 잔액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받으러 옴은 여기 있습니다. 받으러 옴의 당일 잔액을 보시면요. 잔액 여기 있죠? 여기 합계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동일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통예금 잔액. 자, 보통예금 잔액은 어디서 보셔야 돼요? 여기 위에서 보셔야 되겠죠. 보통예금 잔액, 개의 당일 잔액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잔액이 동일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기 차입금의 총 대출 잔액이에요. 자, 단기 차입금의 총 대출 잔액이니까 어디 있어요? 총 대출액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개의 총 대출액 보시면 금액 동일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정답은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실제로 시험을 풀이하듯이 연구 문제의 실기 문제를 함께 풀이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 풀이했던 연구 문제의 풀이 방식을 기억하고 다음에 풀이하셔야 되는 실무 수행 문제를 풀이하시고 기출 문제도 풀이하셔서 탄탄히 자격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틀린 문제가 있으셨다면 해당하는 부분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조회해서 확인해 보시고 풀이에 대한 오답 노트를 정리하시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문제 풀이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